이해준검사입니다. 먼저 국무위원 심의 방해 관련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범행 등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공소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할 권한을 남용하여 국무위원인 박상우, 안덕분, 이주호, 유상임, 강정혜, 유인촌, 김환석, 김문수, 강도형 장관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엄 선포 및 계엄 사령관 임명에 관해 심의할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있어 헌법과 계엄법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며 당시 한덕수 총리와 일부 국무위원들만 불러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한 후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덕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덕수에게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나 한덕수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설득하자 그제서야 일부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한덕수의 건의에 따라 일부 국무위원들을 특정하여 강의구 부속실장과 김정환 소행실장을 통해 대통령실로 오도록 하였으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비상계엄 선포 안건에 대해 심의할 권리가 있는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아예 연락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국무위원 소집에 따라 일부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도착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의 도착으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인 11명이 충족되자마자 피고인은 같은 날 22시 17분경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예정임을 알리고 국무위원들이 모여있던 회의장을 나가 대국민 담화를 하며 22시 27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헌법에 의하면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헌법상 최고의 심의기구로서 그 구성원인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헌법기관이며 계엄의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무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여 자유로운 발언과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교환하거나 조정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대통령의 전제나 독선을 방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국무회의가 이와 같은 본래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에 대한 적절한 소집 통지가 필수적인 전제 요건입니다. 국무위원들은 그 소속과 관계없이 모든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여야 하며 특히 비상계엄 선포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모든 국무위원들의 적극적인 심의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국무회의마다 배석하였던 강의구 부속실장은 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무회의 시 일부에게만 통지하는 경우는 없다고 증언하였고 한덕수 총리 역시 국무위원들을 불러본다고 할 때 당연히 국무위원들 전원에 대해서 연락하여 불러본다는 의미로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무회의 의장인 피고인은 국무회의 소집 및 운영 권한을 남용하여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함으로써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산업통상부 장관 등 9명의 국무위원의 심의 권한을 침해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의결사항이 아니고 대통령의 심의 결과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하며 공법상 권리인지 사법상 권리인지 불문합니다.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헌법과 관련 법령에 의해 보장된 것입니다. 특히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을 열거하면서 5호에서 계엄과 그 해제를 필수적인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 5조 1항은 계엄사령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비상계엄 선포 등에 관한 국무회의 심의권은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국무위원의 독자적인 권한임이 명백합니다. 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 등 사건에서 국무회의 심의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구비되지 않음에도 국무회의장에 병력을 배치하여 국무위원들을 강압함으로써 비상계엄 확대를 의결하게 하는 것은 국무회의 심의권을 배제하여 국무회의의 권한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서도 헌법재판소는 국무위원들에게는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할 권한과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헌법기관인 국무위원들에게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국무회의 안건을 심의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한이 있고, 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서의 공법상 권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특정 국무위원을 국무회의 소집에서 배제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희구, 김정환의 진술에서 확인되듯이 피고인은 특정 국무위원의 명단을 지정하여 소집을 지시하였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들 위주로 소집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키자 하였고, 왜 와야 하는지 꼬치꼬치 물어보는 국무위원들은 스킵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오영주 장관이 대통령실에 도착하여 국무회의 의사정족수인 11명이 충족되자마자 국무회의를 진행하였는데, 결국 피고인은 애초에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진행할 생각이 없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만 채우려고 한 것이므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배제한다는 고의가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하자 은폐를 위한 사후 부서 관련 범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첫째, 피고인이 2024년 12월 5일경부터 7일경 강희구, 한덕수, 김영현과 공모하여 마치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전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관련 탄핵 또는 수사 절차에 등에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202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부속실 내 보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는 것과, 둘째, 피고인이 2024년 12월 8일경에서 10일경 한덕수, 강희구와 공모하여 대통령 기록물인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202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손상함과 동시에 공무소인 대통령실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위 문건을 손상하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후 부서 작출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범행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여야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문서로서 하지 않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도 없었습니다. 이는 피고인 스스로도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한덕수 등의 진술과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통해서도 명백히 확인됩니다. 강희구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2024년 12월 4일에서 5일경 김주현 민정수석으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면 문서가 있어야 하고 대통령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헌법 제82조를 찾아본 후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게 되어 있는데 문서가 없었기 때문에 이 헌법 제82조에 따른 문서주의 및 부서 절차를 위해 사후적으로 본건 문서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강희구는 2014년 12월 6일 오전경 한덕수 총리에게 연락하여 한덕수 총리로부터 12월 3일 대통령실에서 배포된 비상계엄 선포문을 전달받은 다음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상계엄 선포라는 제목의 표지를 새로 한 장 만들었습니다. 이후 강희구는 비상계엄 선포 표지에 한덕수로부터 전달받은 비상계엄 선포문을 붙이고 2024년 12월 6일 저녁경 한덕수 총리에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서명을 요청하여 한덕수 총리의 서명을 받고 그 다음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강희구는 다음 날인 2024년 12월 7일 피고인에게 서명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날짜가 지났는데 괜찮나 라고 하면서도 강희구가 가져온 위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피고인도 2024년 12월 7일 강희구가 가져온 비상계엄 표지 문건에 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해당 문건에 서명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위 문건에 서명한 경위에 관하여 원칙은 사전에 해야 하나 이 사건 비상계엄과 같은 경우에는 사후에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이 서명을 함으로써 이 작성한 문건이 비상계엄 선포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받은 문서라는 것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고인이 서명한 비상계엄 선포 문서의 내용은 2024년 12월 3일 2020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고, 그 아래 대통령 12월 3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문서는 2024년 12월 6일 작성된 것임에도 작성일자가 2024년 12월 3일로 기재되어 있어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문서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김용현 장관은 2024년 12월 4일 사의를 표명하여 피고인이 2024년 12월 5일 면직을 제거함으로써 2024년 12월 6일 당시에
김용현은 국방부 장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란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서명도 허위임이 명백합니다.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 문건의 형식과 내용,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문서에 서명을 하거나 서명을 받은 피고인, 강희구, 한덕수, 김용현은 모두 문건의 허위성을 다같이 인식한 상태에서 순차 서명함으로써 대통령의 직무에 관한 공문서인 202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것입니다. 또한 강희구는 이 문건을 부속실 서랍에 넣어두고 보관하였는데 2024년 12월 말경에서 2025년 1월 초경 피고인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될 무렵 피고인이 해당 문건을 찾았던 사실이 확인됩니다. 즉 피고인은 강희구가 공모하여 피고인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에 제출하는 등 언제든지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함으로써 문서를 행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후작출 문건 폐기 관련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범행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련하여 대통령의 보좌기관 등이 생산 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을 의미하는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문건은 헌법 제82조에 따른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를 위한 문서로서 국무총리 한덕수,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연명하고 대통령인 피고인이 서명함으로써 문서로서의 형식이 완결되었으므로 대통령 기록물법에서 정한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장 강희구는 피고인 등이 연명하여 서명함으로써 완성된 위 비상계엄 선포문을 대통령실에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위 비상계엄 선포문이 공문서에서 사용하는 서류에 해당함은 명백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김용현이 검찰에 긴급 체포된 직후인 2024년 12월 8일 08시 30분경 사후적으로 사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여 강희구에게 사후에 서명한 것이 괜한 오해를 낳을 것 같다 폐기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한덕수의 요청을 받은 강희구는 2024년 12월 10일 피고인에게 한덕수의 폐기 요청 사실을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 문건을 폐기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 강희구, 한덕수가 공모하여 대통령 기록물이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202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폐기한 것이며 이는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측은 본건 문서를 작성한 강희구에게 이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작성할 권한이 없고 단순한 참고자료 수집 차원에서 피고인 등의 서명을 받아둔 것이므로 본건 문서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객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강희구 진술에서 확인되듯이 이 사건 문서는 헌법 제82조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문서주의 및 부서제도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이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이 서명하고 작성 권한이 있는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완성된 문서입니다. 이와 같이 작성 권한이 있는 대통령인 피고인이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한 공문서가 단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은 부속실장 강희구가 결재를 올린 이 사건 문서는 형식적으로 비상계엄의 선포의 부서를 위한 문건이 아니므로 공문서로 볼 수 없다거나 허위 내용의 기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문서에 관한 범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이므로 형식적으로 완비된 202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문에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공문서로 보기에 충분하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를 문서로서 함에 있어 그 문서는 매우 화려하거나 복잡하고 정교한 형식을 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과거 1980년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작성된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 작성 일자,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계 국무위원의 서명이 전부임을 확인할 수 있고 강희구가 작성한 이 사건 문서의 형식과 내용을 과거 비상계엄 선포 시 작성된 것과 비교하면 그 기재 형식이 완전히 동일한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문서의 작성일자, 국방부 장관의 기재 부분이 명백히 허위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문서가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의미는 2024년 12월 3일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이후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국방부 장관 및 국무총리의 부서,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는 것이고 일반인들도 이 사건 문서를 보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임은 분명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서명으로 완성된 이 사건 문서를 사무실에 보관한 행위만으로는 허위공문서 작성죄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대법원은 현실적으로 문서의 신용을 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함을 요하지 않으며 침해할 위험성만으로도 행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 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대통령 기록물인 이 사건 문건은 언제든지 공개가 예정된 문건이며 피고인의 임기 후에는 대통령 기록관으로 인기되어야 할 문서에 해당합니다.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장으로서 대통령이 결재한 문서를 보관, 관리해야 하는 강의구가 이 사건 문서를 부속실 사무실에 보관한 행위는 문서의 신용을 침해할 위험성이 발생한 것이므로 행사죄에서의 행사로 보기에 충분합니다. 강의구는 2015년 12월 28일 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덕수의 요청으로 문건을 폐기하였으나 문건 폐기 전에 대통령이던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하였고 피고인 측도 강의구로부터 이를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란에 김용현의 서명을 받고 대통령인 피고인의 서명을 받은 문건을 부속실장 지위에 있는 강의구가 피고인에 대한 보고 없이 폐기하였다는 것은 지위 체계나 그 업무 내용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의구가 2025년 2월 24일 작성하여 피고인에 대한 탄핵 심판을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강의구는 본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단으로 요청하여 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변호인단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단이 위 진술서를 탄핵 심판에 제출하였으며 위 진술서 작성 당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고 진술서 작성 이후인 2025년 2월 25일 검찰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12월 10일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보고 후 문건을 폐기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25년 6월 27일 피고인에 대한 특검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피고인은 강의구에게 위 문건의 폐기를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 6월 30일 이루어진 강의구에 대한 특검 조사에서 강의구는 피고인에게 문건 폐기를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당시 강의구는 피고인의 변호인과 동일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볼 때 강의구가 피고인의 변소에 맞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오히려 본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근접한 시일에 수사기관의 개입 없이 피고인의 변호인 측 요청으로 작성한 2025년 2월 24일자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더욱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상계엄에 따른 정치적 사법적 위기 타개를 위한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4년 12월 4일경 직권을 남용하여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 하태원으로 하여금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고 합헌적 틀 안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는 등의 거짓 내용의 피지를 작성해 외신들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태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4년 12월 4일 오후경 직접 대통령실 소속인 해외 홍보 비서관 겸 외신 대변인 하태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불러주는 내용대로 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하태원이 작성한 문구를 직접 수정 확인까지 해주었습니다. 하태원은 위 피지를 외신 기자들에게 전파하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4년 12월 4일 오후경 AP통신 등 외신 기자들에게 전파하였고 외교부 부대변인 유창호에게도 위 피지를 전달하여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하태원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한 피지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회가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상계엄 상황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곽종근, 홍장훈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후 헌법에 위반되는 포고령을 발령하였고 국회의 병력을 출동시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였고 주요 정치인과 법관 등을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즉, 이 피지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임이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하면 공보 및 국정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하태원으로서는 오로지 사실에 터잡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습니다.
하태원도 본 법정에서 허위의 공보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증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왜곡시키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그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하태원에게 허위사실이 담긴 피지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 집행으로 보일지라도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하태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측은 해외 홍보 비서관인 하태원의 직무는 대통령인 피고인의 입장을 외신에 전달하는 것일 뿐 그 내용의 허위 여부를 심사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직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먼저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직권남용 행위임을 현실적으로 인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이므로 하태원이 피지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태원에게는 허위가 아닌 진실된 정보를 토대로 공보 업무를 수행할 법령상 의무가 있고, 따라서 하태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내용을 공보하도록 한 행위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므로 변호인 측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네, 차병검사입니다. 다음으로 내란 수사 대비 관련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범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4년 12월 7일경 피고인의 형사사건 공범들인 국군 방첩사령관 여인영,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종군이 사용하는 비아폰 단말기의 통화기록 등 정보를 수사기관이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김성훈으로 하여금 대통령 경호처 지원본부장 김대경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하도록 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2024년 12월 5일경부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내란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였고, 그 무렵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전화를 받았다는 육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국가정보원 1차장 홍장원의 발언 등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핵심 공범인 방첩사령관 여인영,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에게 지급한 비화폰이 내란 혐의의 주요 증거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7일 16시 01분경 대통령 경호처 차장 김성훈에게 전화하여 비화폰 관련 규정의 내용, 비화폰 서버의 데이터 삭제 주기 등에 대하여 묻고, 같은 날 16시 06분경부터 09분경 사이에 수사를 받고 있는 사령관들의 비화폰에 대하여 아무나 볼 수 없게 조치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김성훈은 대통령 경호처 비화폰 관리 부서장인 김대경 지원본부장에게 비화폰의 내용을 수사기관에 볼 수 없도록 하라는 취지로 수회에 걸쳐 지시하거나 관련성 없는 규정들을 근거로 비화폰의 접속 차단, 로그아웃 등의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대경과 IT부서 담당자들은 이러한 피고인과 김성훈의 지시를 이행할 경우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지시 이행을 거부하였습니다. 피고인을 비롯하여 공범인 사령관들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가 진행되거나 진행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군사령관들의 내란 범행에 대한 연락 수단으로 널리 거론되고 있던 비화폰의 통화 기록을 타인이 확인하지 못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위법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김성훈을 교사하여 직권을 남용하도록 한 것으로 권리행사 방해 등의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 직권남용죄인 대통령 경호법 위반 교사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해당 군사령관들의 직무가 정지되어 보안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김성훈에게 보안 조치를 지시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현출 방해를 지시한 대상자는 수사 대상이 되는 사령관 3사람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김성훈을 통해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현출 방해 및 보안 조치를 지시한 시기는 피고인 및 군사령관들의 내란 범행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던 시점이었습니다. 또한 비화폰을 소지하고 있던 사령관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거나 정당한 형사사법 절차에 따라 수사 목적으로 해당 비화폰이 압수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안 업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보안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유사 사례에서도 수사기관에서 사이버 활동과 관련한 자료들을 조사하는 것이 작전 보안에 관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비화폰 관련 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바 없는 군사령관 등의 비화폰이 보안사고에 해당한다거나 암호자재 취급, 인가, 해제 대상이 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보안사고에 따른 보안 조치를 지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대통령 경호처 비화폰 통화 목록 및 비화폰 사진 촬영 등에 관한 자료가 군사기밀보호법 및 대통령 기록물법을 위반하여 수사기관이 수집한 것이므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먼저 비화폰 통화 내역, 비화폰 단말기가 군사상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를 수사기관에 이미 제출하는 것을 두고 군사기밀보호법상 누설에 해당한다거나 대통령 기록물법상 유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
보안업무 규정 제27조는 군사기밀 또는 비밀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대통령 경호처 비화폰 서버 전자정보는 형사소송법상 이미 제출의 요건을 모두 준수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보한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내란 수사 관련 체포영장 등 재판 집행 방해 범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피고인이 박종준 경호처장 등과 공모하여 2024년 1월 3일경 경호처 소속 공무원 등을 동원하여 피고인에 대한 체포, 수색영장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도록 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직권을 남용하고 범민도피를 교사하였다는 것이고, 둘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하 공수처라 하겠습니다. 이 공수처의 1차 영장 집행이 무산된 이후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에 대한 2차 체포 수색영장이 발부된 2024년 1월 7일경부터 1월 13일경까지 사이에 직권을 남용하여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영장 집행 저지를 위한 위력 순찰, 인간 스크럼 훈련 등을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로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자신과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곧 개시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비상계엄 해제 직후 자신 및 관저 지역을 경호하고 있는 경호처 처장 박종준에게 관저가 위치한 공관촌 내 수사기관을 절대 들여보내면 안 된다고 지시하였습니다. 특히 2024년 12월 8일경 공관촌 내에 위치한 국방부 장관 공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있었는데, 박종준 처장이 경찰의 영장 집행에 협조하기 위해 수사관 한 명을 공관촌 내로 진입시킨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박종준 처장과 김성훈 차장을 강하게 질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박종준 처장을 비롯하여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은 수사기관이 정당하게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공관촌 내에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피고인의 확고한 방침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박종준 처장 등에게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을 위법하므로 영장 집행을 저지해야 한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였고, 박종준 처장, 김성훈 차장은 경호처 간부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를 경호처 내에 전파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30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 및 피고인의 체포를 위한 수색영장이 발부되었고,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임박하게 되자 박종준 경호처장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하고, 박종준의 지시를 받은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은 공관촌 내 차벽 설치 계획, 군경 인력 동원 계획 등 구체적인 영장 집행 저지 계획을 수립하여 영장 집행에 대비하였습니다. 2025년 1월 3일경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개시되자 박종준 경호처장 등은 미리 준비한 계획에 따라 차벽을 설치하고 경호처 인력 등을 동원하여 인간 스크럼을 짜는 등 공수처 검사 등의 공관촌 내 진입을 저지하고, 경호처가 설정한 저지선을 뚫고 진입하는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들을 붙잡고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영장 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결국 경호처의 조직적인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인해 공수처의 피고인에 대한 영장 집행은 무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피고인의 지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박종준 경호처장이 2025년 1월 10일 사직함에 따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성훈 차장은 피고인에게 경호처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철통같이 막아내겠다고 다짐하고, 이에 피고인은 경호처는 흔들림 없이 대통령의 안전만 생각하라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저지할 것을 계속하여 지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공수처의 2차 체포 수색영장 집행을 대비하여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공관촌 내 차벽과 철조망을 설치하게 하고 인간 스크럼 훈련을 수차례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그 전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경호처 부장들과의 오찬을 주재한 후 경찰은 총 쏠 실력도 없다,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총기를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테니 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라며 영장 집행 저지를 위한 총기 소지를 지시하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경호처 대테러부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전술복에 초총을 휴대한 채 위력 순찰을 실시하게 하여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관저 인근 가죽 데스크에 기관단총 MP7과 실탄을 배치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박종준, 김성훈 등과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며,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의 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도피시키게 한 것이므로 범인도피 교사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내란 범행과 관련하여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고 체포 수색 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관할이 없으므로 영장 집행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관련 규정상 타당하지 않고 법원 역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여러 차례 기각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법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를 수사할 수 있고, 관련 규정상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으므로 공수처는 피고인의 내란 범행에 대해 수사권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공수처법상 공수처 사건의 법원 관할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체포 수색영장에 기재된 내란 우두머리 범죄 사실의 범죄지에 서울 용산구 소재 대통령실 등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의 주소지 역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하므로 피고인의 주소지 및 범죄지를 관할하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사건 관할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피고인은 체포적부심 단계부터 본건 구속영장 및 구속적부심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였으나 법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습니다. 또 피고인은 2025년 1월 3일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영장 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영장의 집행이 위법하고, 공수처에서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수색할 장소로 대통령 관저만 기재되어 있는데 공수처가 공관촌 1정문에서부터 대통령 관저에 이르기까지 영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 대하여 수색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영장 제시와 관련하여 현장 채증 영상, 공수처 검사 진술 등에 의하면 당시 공수처에서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들에게 체포 수색영장을 제시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됩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을 공수처가 공관촌 내로 진입할 당시 공관촌 입구에서부터 영장 제시를 하지 않은 채 출입한 사실을 문제 삼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증거에 의하면 공수처 검사 등이 공관촌 정문에 도착한 때부터 공관촌 정문 내로 진입할 때까지 영장을 제시받을 경호처 관계자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영장 제시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판례도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수색할 장소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20조에 따르면 수색영장 집행 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수색영장을 집행할 목적으로 수색장소로 진입하거나 이동하는 행위는 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례도 수색장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이나 수색을 위한 부수처분 또는 준비행위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관련 규정 및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습니다. 피고인 주장에 대한 특별검사의 구체적인 의견은 금일 제출한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죄의 중대성 및 재질 불량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자 진술과 각종 보고 문건,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채증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사실은 충분히 입증됩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 기관을 사유화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본건 범행에 대해 대수롭지 않은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이런 정도의 행위로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은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질서 수호의 정점에 있어야 할 피고인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본인의 범행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그 불법성을 애써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사권이나 법원의 재판 관할, 위법 수집 증거 등과 관련된 주장을 하며 교묘한 법기술을 내세워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형사처벌을 면해보려는 시도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통령의 권한 역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 사법부의 견제와 통제를 받고 행정부 내에서도 각종 절차와 기능에 따라 견제와 통제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헌법은 행정부 내에서의 대통령 권한 행사 통제 장치로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제도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문서주의 및 부서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다는 명목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피고인이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기 위해
우리 헌법이 마련한 통제 장치를 전혀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피고인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격으로 남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하여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던 국민들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수사 절차의 이법성만을 반복 주장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명령을 따른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도 보이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이와 같은 권력 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를 실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구형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공소 사실에 적용된 제명과 적용법조 법정형은 다음과 같고 경합범 가중을 할 경우 피고인에게 최대 징역 11년 3개월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체포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 도피 교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들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장 법정형이 중한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중심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 방해 범죄 양형 기준에 따르면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단체 다중의 이력을 보인 경우,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반복적 범행, 피지자에 대한 교사, 계획적 범행 등 다수 가중 양형 인자가 존재하므로 가중 구간 1년에서 4년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 범행은 국가 원수를 경호하기 위해 강력한 화기로 중무장한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화하여 재판의 집행인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으로 전례 없는 공무집행 형태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체포방해 관련 범행의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므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구간 1년에서 4년보다 중한 징역 5년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허위 공보, 비합본 현출 방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 경호법 위반 교사 범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남용한 직권남용 성격의 범죄들로서 이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은 없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인 국무회의 심의를 무력화한 점,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를 호도하고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린 점, 자신이 공범들과 범행에 사용한 비합본의 통화 기록 등 정보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점,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 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들과 법정형 등을 고려할 때 이들 범행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등 범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허위 공문서 작성 범죄 양형 기준에 따르면 탄핵 수사 절차 사용 등 적극적 목적, 허위 공문서 작성자가 행사한 경우 범행 후 증거 은폐 등 다수 가중 양형 인자가 존재하므로 가중 구간 1년 6월에서 2년 6월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헌법상 통제 장치인 문서주의, 부서주의를 전혀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사후에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탄핵 심판 또는 수사 절차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이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무단으로 폐기까지 한 것으로 재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이와 같은 양형위원회의 양형구간,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범행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의 선고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함이 타당합니다. 이상과 같이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그 범정이 무겁고 죄책이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